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접고, 오늘은 여러분들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뭐 요식업 같은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블로그에는 태국 이민상담 컨설팅을 시작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고요. 연말 되면 이제 태국도 전부 다 휴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한 15일 정도 시험 삼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정식적으로 제가 이민 상담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있고 법무사, 변호사, 비자, 또 국제학교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5일 정도만 제가 무료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블로그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연장선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뭘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안 돼서 사업 내용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분들이 정말 빨리빨리 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태국에 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도를 산다고 저한테, 고마저씨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건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제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게 되죠. 근데 그 소개시켜 준 사람이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여기 오래 살았던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도와줘야 될까요? 이유도 없이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뭔가를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나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를 도와주는데 과연 이 분야와 맞는 사람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오래 살고 태국어도 좀 하고 사람도 좀 알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절대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글이 그게 곧 정답이 되는 거죠. 정치도 그렇죠. 민심 하나도 못 읽고 자기 상상에 빠져서 일을 만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콘도 거래하면서 한 번씩 듣는 얘기가 뭐냐면 콘도 거래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파트 투자할 때 변호사한테 수임료 주고 투자합니까? 물론 한국 변호사는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할 때 변호사한테 중개를 맡기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자, 태국 사람이 콘도를 산다. 그러면 변호사 데리고 와서 콘도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외국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아저씨한테 콘도 투자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아저씨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콘도를 줍니까? 건설사하고 직접 판매 계약 맺은 콘도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건설사하고 거래를 합니다. 건설사에서 나오는 계약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설사 법무팀 다 감수 받고 나오는 겁니다. 상장된 건설사가 여러분들 사는 콘도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그거 떼먹어서 뭐 하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하느냐? 내가 두려워서 그래요. 외국에서 뭘 하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정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파타야 호텔 찾을 때 이 두 호텔은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센터포인트 프라임 호텔 파타야입니다. 평점이 4.3 돼 있고 5성급 호텔로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쓴 건데 들어가 보시면 옷장도 없습니다. 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파도풀이 있다는데 워터파크가 있지 않고요. 파도풀 요거 하나 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콘도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호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콘도였거나 아니면 레지던스였습니다. 이걸 개조를 한 겁니다. 오래된 건물을 사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시면 호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콘도에 정말 조그만한 콘도에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 싱크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성급 호텔도 안 되고요. 그 콘도처럼 되어 있던 걸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뷰를 보면요.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 꼭 썼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여기 한번 가가지고 경험해 보십시오. 가격 정말 싸잖아요. 여기에 쏙는 겁니다. 5성급 호텔이 어떻게 1300바트이 나옵니까? 두 번째로 이게 좀티엔의 디바리 좀티엔입니다. 여기 오래된 호텔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4성급으로 돼 있고 1791바트이니까 굉장히 싸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 가격 하는 거죠. 자, 요거 리뷰를 요것도 제가 쓴 겁니다. 제가 딱 들어가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 분이 쓰셨나 봐. 소주 뚜껑 하나 있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상태를 보십시오. 이건 장급도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가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바꿔주니까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 게 아니고 많이 낫지만 실제 4성급 호텔 안 되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뷰 예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뷰는 이쁜데 옆에 보시면 옆집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호텔은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평점 보시면 4.2입니다. 여기 보면 조식 맛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조식 가보시면 커피가 있잖아요. 그 물 나오는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꼭지로 이렇게 당기는 거. 거기에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개판인 호텔이죠. 근데 평점이 4점이에요. 4성급 돼 있고. 여기 BBQ 프라자라고 여러분들 방송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보고 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프랜차이즈 식당이죠. 그래도 태국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오래된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꽤 많은 지점수를 자랑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라서 그런지 평점이 아주 현명하게 나와 있죠. 요거 정말 제가 리뷰 쓰려고 며칠 전에 갔습니다. 방송에서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 쏘고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 이 만찬이라는 식당이 시컨스퀘어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자, 정체불명의 이런 게 나옵니다.
파절이도 아니고요. 양배추에다가 양념 뿌린 게 이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뷰를 보시면 4.9가 나옵니다. 진짜 제가 여기 살면서 먹어본 식당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보면 4.9가 나와요. 그리고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자, 이 인스타그램의 피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방콕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에까마입니다. 하루 에까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식당도 언급하고 싶은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항의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식당은 안 하겠습니다. 이 식당은 왜 하느냐? 지금 임시 휴업돼 있는데 문 닫았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앞을 지날 때 임대 붙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는다는 소리죠. 아니면 바뀌더라도 아마 주인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4.5입니다. 평점이. 그리고 온갖 좋은 말 적어 놓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평점 낮은 걸 보세요. 진짜 나쁜 얘기 적어 놓으신 분들 있습니다. 실제 그게 진실입니다. 여기가 왜 1년 정도 만에 임시 휴업이 됐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집이 원래 마끼아또 에까마이라고 하는 정말 장사가 잘 되던 카페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갑자기 나가게 돼서 그 가게는 한 1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지금은 저 온누세 가 있습니다. 온누시인데 이름은 마끼아또 에까마이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도 꽤 많은 식당들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인스타로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인스타로 광고를 하고만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옆에 클럽 갔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식 한번 사줄게 해갖고 한식 사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식당을 차리면요. 잘 안 돼요. 정말 이 지역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임대료가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쉽게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나 관심사가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하고 우리 스시 먹으러 갑시다 아니면 회 먹으러 갑시다 하면 회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회 먹으러 가고 스시 먹으러 가지 고기 먹으러 가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태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태국에서 허거집, 태국에서는 그냥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집이 늘어나는 양하고 한국 식당이 늘어나는 양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게 많은가. 지금 그냥 띠노이 같은 데도 마라 팔아요. 지난 1년간 요즘 조금 줄긴 했는데 태국도 오마카세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습니다. 온갖 지역에 오마카세가 다 생겼어요. 그 생기는 숫자보다 한국 식당 생기는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그 가격대로 한국 식당이 생기는 숫자는 훨씬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로드샵을 만들 때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어떤 음식을 파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상담할 때 많이 받는 내용. 떡볶이집 할 거다. 떡볶이집으로 태국에서 성공한 곳은 프랜차이즈 두 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끼도 확장을 하다가 그 확장세가 10개 정도 만들고 나서는 확장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두 끼가 딱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속에 있는 두 끼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왜 안 될까? 태국 사람들, 특히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이 안남미를 먹고 젊은 여자애들이 밥을 조금 먹기 때문에 이 떡볶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뷔페 같은 데 가면 사이드 메뉴로 나오면 그 몇 점 찝어 먹는 거나 하지만 그걸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면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른 걸 준 게 두 끼입니다.
두끼는 떡볶이를 파는 집이지만 태국 사람들한테 떡볶이만 파는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씩 가면 저는 떡을 먹고요. 저희 직원들은 국물에 고기를 넣어서 먹습니다. 삼겹살 넣어서 샤브샤브처럼 해갖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문화가 다른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하면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국뽕 TV를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여기 와서 이거 될 거라고 해서 하면 10중 8구 안 됩니다. 오늘의 근본적인 내용, 제일 중요한 치킨 갖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치킨집이 들어와서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 치킨을 섭렵한 회사는 본촌 치킨입니다. 태국에 와서 본촌 치킨을 보면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본촌 치킨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 잘 안 돼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으로 가서 성공해서 이 동남아로 온 겁니다. 본촌 치킨은 자 보시다시피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촌 치킨은 판매 방식이 한국하고 다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딱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 먹으면 맛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고객 국제학교 다니는 자녀분이 친구들하고 여기 본촌 치킨을 갔는데 친구들은 맛있다라고 하는데 난 맛이 하나도 없었다. 저걸 왜 먹지?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슷합니다. 저도 경험이.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방식대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랜차이즈가 진출했을 때 실패한 요인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방식 그대로 판매합니다. 한국에 있는 방식 그대로 판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실패한 게 교촌치킨인데 교촌치킨은 닭도 작지 않습니까? 그 닭도 작은 걸 한국하고 비슷한 가격에 여기 와서 팔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그걸 사 먹겠습니까? 사 먹지 않겠습니까? 확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호기심에 한번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사 먹게 되는 음식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프랜차이즈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어디냐면 BHC입니다. 제가 BHC와 프라닭을 비교를 해드릴 텐데 BHC와 프라닭은 비슷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HC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대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BHC가 가보면 대중소로 나눠져 있고요. 날개 따로, 다리 따로, 텐더 따로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나누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자 시키고 다리 시키고 소자 시키고 날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가서 소자 프링클 하나 하고 소자 마초킹 하나 하고 시켜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닭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방콕 안에는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더몰이라는 쇼핑몰 안에 있는데 전부 외곽입니다. 이게 방콕에서 꽤 먼 외곽에만 위치합니다. 중심부가 여기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외곽에 있는 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려고 하면 센트럴 월드나 메가랑나나 또 시암 파라곤이나 그리고 그 시암 파라곤 옆에 있는 시암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 있어야 실제로 광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얘네는 원래 지금 방콕에 있는 샵이 로드샵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 BHC는 종업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종업원들이 바로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다다다닥 합니다. 그런데 프라닭은 가면 키오스크로 시켜야 돼요. 이게 태국 사람들한테 현재까지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BHC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맘스터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맘스터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맘스터치가 일단 그랩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장을 보면 매장 안에서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맘스터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맘스터치를 자주 사러 가거든요. 그리고 매장에 사러 가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자, 그런데 최근에 통로에 맘스터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하고 지나가다가 저 위치에 될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치킨이 통로 아래쪽에 있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처럼 치맥을 팔고 이러면 장사가 될 것 같지만 태국에서는 치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와 치킨을 팔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물론 한국 약간 포장마차 같은 집들에서 치킨을 팔아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치킨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맘스터치에 대해서는. 통로 지점도 장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지 잘 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지점들이 없어지면 가서 먹을 데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해야 될 건 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많이 팔 건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한국 분들은 어디에 가서 식당을 차릴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국에 가서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시장 조사도 그쪽에서 다 해주고 뭐 설비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들을 택해야 되냐면 시장 조사가 굉장히 잘 된 회사들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한테 잘 팔 수 있는 회사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임대료입니다. 이 태국에는 임대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요. 저한테 임대에 문의가 오면 제가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이거 해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욕먹을 것 같은 내용들 식당이 어떤 걸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 아, 저 식당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 종목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성격상 그걸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지겠죠. 자, 그리고 전부 다 발로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로만 들어갑니다. 몰로만 들어가면 이 수익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몰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히 장사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부 몰 특히 유명한 몰 같은 경우는 장사는 되지만 정말 장사가 돼서 남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새마을 식당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식당이 센트럴 월드에 있죠. 센트럴 월드 새마을 식당 매장에 가시면 지금도 줄 서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줄 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어떤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대부분 줄 서서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맹점을 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다른 데 있는 지점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센트럴 월드 이외의 지점들을 여러 군데 가셔서 점심때 얼마나 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점심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식당들 있죠. 다른 식당들은 특히 인기 있는 식당들은 얼마나 차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월드나 메가박나에서 성공한다라고 해서 다른 몰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매장들은 여러분들이 점심때 가셔서 이 매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장들도 확인을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하면 설비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돈 엄청나게 많이 퍼부어서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음식은 항상 마이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름도 이상한 한국 사람이 먹으면 맛도 없는 그런 한국 음식점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맛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게 성공하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식당을 하실 때 접근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찾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랜차이즈를 찾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프랜차이즈를 찾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드샵을 만들더라도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훨씬 더 많은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맛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맛없이 홍보로만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당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 아주 조금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